안녕하세요.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다다기현입니다. 오늘은 항상 핫한 주제죠. 성인 ADHD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왔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더봄정신건강의학과 원장 노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인 ADHD 일단 뭔가요? 성인 ADHD란 ADHD의 증상, 즉 주의력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 그리고 과잉 행동 혹은 충동성을 조절하기 어려운 증상들이 성인기에서도 나타나서 것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성인 ADHD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주의력 결핍의 증상, 이런 증상들이 성인기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적어도 만 12세 이전부터 시작되어서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되는 경우에 성인 ADHD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지 않으면 그럼 성인 ADHD가 아닌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의력이라는 게 사실은 타고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주변 환경의 변화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주의력이 괜찮았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갑자기 성인기가 되어서 주의력이 유지하는 게 어렵고 뭔가 집중하기 어렵다와 같은 증상이 생긴다면 이건 ADHD가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주의력이 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던가 불안이라던가 그런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도 주의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경우에서는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현재 주의력이 떨어지는 게 생겼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ADHD 관련해서는 검색을 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 진단명 찾아보면 애매해요. 네. 종종, 뭐 네. 자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증상을 호소했을 때 이거를 이분은 성인 ADHD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일단 주의력이라는 것이 네네. 딱 한 가지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들에서 일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학습을 유지하는 데서도 오랫동안 앉아있기가 힘들고 목표로 하는 이 학업에 집중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겠고 또 다른 부분들 혹은 이제 업무를 하거나 할 때도 이제 집중력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하지 않을 법한 실수들을 너무 간단한 실수들을 반복해서 나타난다던가 그래서 이제 지적을 받고 고치려고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또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들. 같은 실수 계속 반복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뭐 정돈을 하는데 정리가 잘 안 된다던가. 근데 나는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리가 안 되는 거라던가. 그리고 뭐 이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던가. 그리고 이제 자주 놓고 다닌다던가. 자주라는 개념이 상당히 좀 주관적일 수 있는데. 그쵸. 근데 이게 주변에서도 다 거의 아는 경우가 많아요. 너는 좀 물건 잘 놓고 다니지? 너 잘 깜빡깜빡하지? 그쵸. 그래서 옆에서도 다 알고 친구들은 챙겨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줄 관리 같은 것도 어려운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약속 시간이 있으면 한 5분, 10분씩 계속 늦게 된다거나 뭔가 준비를 하다 미리부터 준비를 하는데 중간에 다른 길로 새가지고 조금 이렇게 민기적거리다가 많은 시간은 아니고 항상 꼭 조금씩 늦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보면은 학교도 조금씩 그렇게 늦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주의력과 관련한 증상들이 단 한 가지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ADHD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ADHD 관련해서 문의를 하러 온 것 자체가 제가 바로 성인 ADHD 케이스죠.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친구들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뭐 2달 안에 3번도 잃어버려봤고 저의 물건들이 온갖 곳에 널려 있는 게 당연하고 저는 길을 가다 보면은 제 물건들을 흘리고 다니고 헨젤과 그레텔처럼. 맞아요. 네, 뭐 그리고 지난주에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팩을 버스 안에 내려놓고 다닌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ADHD가. 주변에서는 사실 뭐 이 정도면 너 심각한데?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저는 제가 똑똑해서 그리고 제가 집중을 할 수가 있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 이름 자체에 집중을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핸드폰 자주 잃어버리고 이게 내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ADHD도 집중을 잘 할 수가 있나요? 네, ADHD도 집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영역,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나치게 집중을 잘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과몰입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서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에 이렇게 몰두해 있을 때는 옆에서 누가 이름을 부르거나 이렇게 해도 오히려 그 소리를 못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주의력이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에도 하지만 꼭 해야 하는 것에서도 집중을 유지하는 것을 주의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지루하고 지겹고 하지만 집중을 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뭔가 체계를 잡아서 순서대로 해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흔히들 나는 공부 잘했는데요, 나는 공부 잘했었고 성적도 좋고, 그래서 실제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ADHD가 있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쵸. 그런 경우는 지능이 좋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능이 좋아서 주의력 문제를 지능으로 커버해온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좋은 지능으로 주의력까지 좋았다면 더 많은 성취를 했을 수도 있겠죠. 아쉽네요. 네. 사실 이제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어떻게 보면은 주의력 관련해서 이제 집중도가 높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사실 굉장히 늦게 알았어요. 늦게 알았는데 그랬을 때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좀 상담을 좀 받긴 받았는데 네. 이제 약물 치료가 성인 ADHD가 진단이 되었을 때 꼭 네. 필요한 부분일까요? 네, 일단 ADHD의 치료의 첫 번째 옵션은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경우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서는 첫 번째 옵션은 약물 치료인데, 이제 이 약물 치료를 꼭 해야 하느냐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돼요. ADHD가 있고 주의력에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현재 생활에서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다. 나는 비교적 지금 내 나름의 방식대로 잘 적응하고 있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그것이 ADHD가 있다고 하더라도 꼭 약물 치료를 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약물 치료를 했을 때 네.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나요? 일단 주의력이 좀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은 이제 환자분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효과가 크게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체 ADHD가 거의 좀 확실하다고 판단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에서는 대체로 어느 정도의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집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의력이 좀 높아져서 목표로 하고 있는 활동에 집중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그렇죠. 네,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계속 하던 실수들이 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계속 빠뜨리고 뭐 서류 작업을 하는데 그걸 계속 빠뜨리거나 오타자가 계속 나는 것들이 줄어들고, 뭔가 문서 같은 것들을 챙겨야 되는 것에서 중요한 것들도 빠뜨려 먹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물건을 놓고 다닌다거나 깜빡하는 것들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ADHD가 있을 때 각성 자체를 유지하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뭔가 이제 항상 조금 멍하고 약간 졸리고 이런 경우에서는 뭔가 이제 안개 낀 게 조금 거친다는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자극이나 이런 세상을 보는 것들이 인지되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되는 그런 점들이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사람들이 중요한 거면 실수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질환이 진짜 많은 게 제가 수능 원서를 잘못 썼거든요. 네. 제가 졸업연도가 2005년 예정인데 다 2004년으로 적어내갖고 세 개의 그 대학교에 다 연락하면서 바꿔야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막 저지르고 중요하다고 해서 안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진짜 질환이 맞는 거고 정말 그래서 이제 ADHD 때문에 그런 실수들을 반복해서 경험하신 분들은 조금 강박적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쵸. 안 까먹으려고, 안 잊어먹으려고 그쵸. 계속 확인하고 계속 체크하고 메모도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봐야 까먹어요. 어디다 적어놨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쵸. 그리고 메모를 스케줄러도 열심히 사용하시는데 잃어버려요, 스케줄. 잃어버리거나 이게 체계적이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근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게 된 게 저는 제일 사실 저에게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지장을 줬던 건 대중교통 이용하기. 저는 이게 아까 성인이 되어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중교통을 잘 못 탔어요. 네. 어른이 돼서도. 뭐 때문에? 잘못 내려요. 제때 못 내려요. 이게 또 웃긴 게 다음 정류장에 내리거나 그런 거는 되게 이해가 가는데 다음 정류장에 내려야 될까 그러니까 늦게 내릴까 봐 막 긴장하고 있다가 미리 내리기도 해요. 그랬었는데 이제 카카오맵에서 승하차 알림이 있기 때문에 제때 내리게 돼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되게 그 심리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게 그런 아주 되게 기본적인 부분을 내가 너무 못해서 네. 정말 나는 인간으로서 왜 이러나 진짜 또 의대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엉덩이에 본드가 붙어 있나 봐요. 그래서 진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저는 진짜 자존감도 너무 내려갔고 진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할 정도로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중교통 타는 것도 못 타는 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방 정리도 못하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ADHD 진단을 받고 나서 오히려 굉장히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내가 못했던 게 있었구나.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런 어떻게 보면 도구들, 스케줄러, 그리고 이런 알림 기능을 통해서 조금씩 아직도 실수는 많이 하지만 좀 보완을 해가면서 좀 적응을 하는 중이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나아가고 있지만 이런 진단 자체도 좀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성인 ADHD라고 하는 경우에 ADHD를 성인기에 이제 보통 처음 진단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때 그런 경우에 이게 주의력이나 과잉 행동 충동 조절 장애 요 증상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성인까지 이제 주의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서 나의 일상생활들을 계속 조절해 나가고 적응해내고 사회화를 거치면서 이런 좌절의 경험들을 반복해서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ADHD가 있으면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능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어려워요. 타고난 지능은 우수한데 이게 집중도 확 됐다가 안 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 뭔가 지하철 타고 가면은 보통 뭐 핸드폰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하면서 가잖아요. 이게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지나쳐 버리게 되는 거죠. 한 주의력의 일부분은 여기에 집중하면서도 다른 한 부분은 이쪽에도 같이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건 거죠. 이런 경험들은 이런 좌절된 경험들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성인 ADHD에서는 단순히 주의력과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뭐 우울이나 불안, 강박과 같은 다른 심리적인 불편함을 동반해서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 병원에 오셔가지고 ADHD인 것 같아요. ADHD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집에 가셨다가 다음번에 오시잖아요. 그 진단을 받았던 것만으로 이렇게 마음에 좀 위로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이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던 게 아닌 거구나. 난 내가 게으른 사람이고 내가 의지가 약하고 나의 약간 성격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자랐는데 이게 주의력 결핍이라는 ADHD라는 병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하고 이유를 알게 되니까 조금 마음이 좀 스스로한테 위로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궁금한 부분이 이제 ADHD라는 실제 진단이 있는 분들도 이제 꽤 많지만 진단이 없으면서도 사실 약을 먹으면 뭔가 똑똑해진다. 더 공부를 오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유행하기도 하잖아요. 혹시 그럼 약을 ADHD가 없는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이게 뭐 마법 같은 그런 약이 아니거든요. 병이 있을 때 그 증상을 조절해주는 약인 거지. 그래서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없을 수가 있고, 그리고 ADHD가 있을 때 주로 첫 번째로 사용하는 약이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성분의 자극제로 분류되는 약인데 이게 뇌에서의 도파민 활성을 올리면서 각성을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그것과 도파민 활성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가슴 두근거림이라던가 밤에 잠이 안 온다던가 식욕이 떨어진다던가
두통, 부역감, 구토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ADHD가 아닌데 이 약을 복용했을 때는 효과가 일단 그렇게 별로 있지가 않고 그리고 이런 부작용들이 조금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나타나는군요. 네. 그래. 근데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보면은 본인이 ADHD가 아닌 걸 알면서도 약 처방을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오랫동안 뭐 시험 공부를 하던데 시험 준비를 하는데 뭐 효율이 잘 안 되고 우울해서라던가 불안 때문이든지 그래서 뭔가 이제 반복해서 이제 학업적인 부분에서 뭔가 잘 안 되는데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ADHD 증상들이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함들이랑 해당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평가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받아보려고 오시는 경우가 많지. 나 ADHD 아닌 거 아는데 약 먹으면 뭔가 좋아질 거야 하는 기대로 오는 건 별로 오남용의 목적으로 병원에 와서 처방을 원하시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거는 약간 절박한 심정으로 맞아요. 그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 유행으로도 그렇고 이제 TV 프로그램들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정신건강학과에 대한 약간 심리적인 장벽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ADHD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있는 진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해당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뭐 유튜브라던가 틱톡, 뭐 릴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집중력에 굉장히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주의력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짧아진 듯한 인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계속 근데 일상생활에서 주의력이라던가 혹은 오늘은 주의력 증상에 대해서만 조금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사실은 ADHD는 성인에서는 충동성 조절이나 중독과 관련한 문제, 이제 그런 과잉 행동, 충동 조절의 증상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좀 의심이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전문가랑 한번 상담을 해서 좀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ADHD 때문에 그동안 이제 뭐 힘들어하셨던 분들, 이미 지금 진단을 받았던가 혹은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보통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잘 안 됐던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나 나의 성격 탓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나의 어떤 그런 개인의 의지와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혹은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적응해내고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기울여 오셨던 거니까 오히려 스스로한테 좀 뿌듯함도 느끼고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더 이상 자기 탓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앞에서도 이제 제일 처음에 사실 강조드렸던 부분이 정신건강학과의 질환들이 다 그렇거든요. 진단명에 항상 들어가 있는 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냐 없냐가 사실 맞아요. 핵심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 정신건강학과 질환 진단명 보면 이거 다 나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데에서 핵심이 내가 같은 증상을 가져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지장이 가는 순간부터는 이거는 그래도 전문가를 한 번은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더 심해지고 나서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일을 키우시는 거라서 가능하면 초반에 만나보셔서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더 저도 사실 예전에 놀랐던 게 이거 제가 예전에 우울증 영상 찍을 때 알았던 게 우울증조차도 초기에 잡을 때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다고. 맞아요. 그래서 정신건강과 치료 역시 초기에 치료했을 때 치료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기 시작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나러 갑시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의심스럽다, 긴가민가 하면 병원에 한번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저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하면 다행인 거고, 조금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치료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는데요 하면 초기에 이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좀
요즘 병원에 간다고 해서 다 약물치료로부터 먼저 권하고 그러지 않으시니까 그냥 두려움이나 불안을 좀 내려놓고 주변에 있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전문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접근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한 점을 10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병원 밖에서 만난 의사 다닥교연이었고요. 네, 저는 정신과 전문의 노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